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녹음 스튜디오를 이곳저곳 전전 중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저기는 거리는 가까운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녹음 퀄리티가 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 빨리 좋은 곳 찾아서 정착하겠습니다. 제가 유독 박스오피스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짐작하셨듯이 저는 박스오피스라는 그 성적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1등의 흥행에 가려서 그렇지 쏠쏠한 수입 거둔 날짜 영화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즘 상업영화 트렌드도 얼추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이 영화 발견했다라는 하찮은 우월감이랄까요?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일전에 제가 언급했던 덴젤 워싱턴 주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일라이의 책, 우리나라 정식 제목은 일라이더라고요. 이 영화도 그렇게 해서 먼저 알게 됐어요.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꽤나 쏠쏠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 작품 뭐지? 해서 이제 극장 개봉했을 때 달려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프랑스 영화 있잖아요. 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랑스 개봉 당시에 10주 연속 1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 유럽 국가에서도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두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흥행을 할까 해서 우리나라 정식 개봉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전형적인 좀 착한 영화죠. 네, 순한 맛이고. 근데 이런 영화가 유럽에서 좀 대대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배경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 한창 막 부상했던 난민 이슈가 흥행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런 맛에 박스오피스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 앞서 언급했던 소위 알짜 영화 찾을 수 있겠는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북미 박스오피스가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탑 10 수익의 합이 작년 동기간 비교했을 때 거진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이를 두고서 이제 영미권 매체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었어요. 이제 그 중에 공통사항을 몇 가지 꼽아보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 창의성 부족, 기존 IP 반복,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둘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거니까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코로나 나비 효과. 코로나 창궐 후에 약 2년 동안 많은 영화들이 제작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이제서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영화 혹은 규모가 좀 너무 큰 영화들이 아무래도 제작 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작가와 배우 파업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할리우드 작가 배우 노조가 이제 AI 단역 활용 관련해 가지고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상권을 보호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 파업이 장기화돼 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제작 지연을 겪었지 않습니까? 홍보나 개봉 일정 같은 게 밀리면서 2024년 영화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빈약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또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 문화가 영화 콘텐츠에 대한 관객들의 흥미를 감소시켰다라고도 분석을 하던데, 이 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아예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박스오피스가 참 여러모로 침체기를 겪고 있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범죄도시 4 천만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100만 넘기도 힘든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침체기를 겪고 있겠지만 모두 어서 빨리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 염원, 과연 원더랜드는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계자는 실패했잖아요. 네. 그럼 요봄 난봄 6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원더랜드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화권 톱 여배우 데리고 멜로 영화 찍으랬더니 본인과 멜로 찍은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만추 이후 무려 9년 만에 내놓은 상업영화 작품인데요. 이 출연 배우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모에서 내뿜는 아우라가 한층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탕웨이. 다행히 이번 작품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풀착장한 흑수저 같은 캐릭터 해석에 우를 범하지 않은 수지. 군 입대 전 찍은 작품이 군 전역 후 스크린 복귀작이 되어버린 박보검. 갑자기 분위기 카누 광고, 갑자기 분위기 테라 광고 찍느라 여념이 없는 공유. 서진이네 찍다가 짬내서 출연한 듯한 정유미와 최우식 등등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최무성 배우, 김성령 배우, 선제업고 튀어에서 임솔 할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분 있죠. 말썽꾸러기 손자를 둔 할머니로 나오십니다.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원더랜드를 꾸며놨습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는 병실에 앉아 수척해진 얼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바이리, 탕웨이가 맡은 역할인데요. 바이리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 대화 나누는 상대는 영화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추정컨대 원더랜드 서비스 직원 같습니다. 이 바이리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이제 잘 나간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일에 너무나도 매진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워커홀릭이라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전화도 잘 안 받기 일쑤예요. 뭐 전화가 와도 엄마 해도 딸 엄마 좀 바쁘거든. 엄마가 나중에 전화 사랑해 쪽쪽. 할머니한테 밥 챙겨달라 그러고 미안해 엄마가 끊을게. 약간 이런 엄마인데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 후에 어머니와 딸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사는데 주로 할머니가 딸의 육아를 맡아왔어요. 그러다가 바이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이제 아직 어린 딸에게 바이리가 본인의 죽음을 숨기고 싶어 해서 원더랜드에 서비스를 의뢰한 겁니다. 그럼 원더랜드는 어떤 서비스냐? 죽은 사람 혹은 뇌사 같은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서 영상 통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표방하는 거죠. 죽기 직전 본인 혹은 유족이 AI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리는 일 때문에 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딸에게 둘러대기 좀 좋은 그런 직업인 고고학자를 택합니다. AI는 본인이 AI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더바이리, 원더랜드 속 바이리는 자기가 AI라는 걸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고요. 때로는 AI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기도 해요. 성격 또한 이제 상대방과의 영상통화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름의 이제 상호작용 같은 게 생겨서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요. 만약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해당 AI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줄거리는 크게 세 축으로 전개가 돼요.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바이리와 그녀의 엄마,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딸. 생전에 이제 워커홀릭이라 딸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던 엄마였다는 기억 때문인지 이제 원더바이리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길 바래요. 이제 자주 통화하면서 딸과 교감하려 하고요. 참고로 죽게 되면 이제 AI로 복원이 되잖아요. AI로 복원됐을 때는 자기가 죽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의 기억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이 인간 바이리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더 바이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딸도 갑자기 엄마가 전화도 잘 받고 오히려 전화도 자주 해주니까 엄마와 더 많이 더 자주 통화하려 하죠. 즐거우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바이리의 엄마는 이 원더 바이리가 적응이 안 돼요. 엄마 하면서 본인의 안부를 묻는 이 AI 딸이 낯설기만 할 뿐이죠. 게다가 이제 딸 때문에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타지인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에 부치죠. 타지에서 생활하니까. 소녀딸은 점차 이제 끼니도 걸러가면서 원더바이리하고 통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도대체 어디 있냐? 엄마 왜 안 오냐? 하면서 엄마 보러 갈 거야? 하면서 학교까지 막 안 가려고 해요. 이제 이 모습을 본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원더랜드 서비스도 종료하고 이제 손녀와 함께 본인의 고향인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은 항공사 사내 커플인 정인,
이 수지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그리고 태주, 박보검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사내 커플 정인과 태주가 두 번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태주는 사고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정인은 그런 태주를 원더랜드 속 우주인으로 복원해서 영상통화를 매일같이 나누면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영상통화를 해도 내 옆에는 태주가 없다. 태주는 병실에 누워있다. 이런 현실을 좀 자각하면서 쓸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태주가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여기부터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뭐 이건 넘어갑시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요. 근데 이제 의사 말이 이제 오랫동안 연명치료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인 씨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인 씨가 자연스럽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해요. 정인은 이제 그토록 바라던 태주가 곁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연스럽게 원더랜드 태주의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 태주와 함께 과거 그 찬란했던 기억 속 행복한 날들이 다시 재현될 줄 알았는데 의사의 말 맞다나 인간 태주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뭐 펄펄 끓는 물을 손에 쏟아도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질 않나. 정인이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에 방금 집 앞에서 만난 사람들 집으로 데려오질 않나. 이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찾아옵니다. 이제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정인은. 결국 원더 태주와 전화를 재개하게 됩니다. 인간 태주가 곁에 있지만 정서적 안정은 원더 태주에게서 받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더랜드 서비스 플래너라고 하는데 뭐 개발자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은 해리, 정유미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현수, 최우식 배우가 맡은 역할. 이 해리와 현수의 이야기가 또 셋째 축을 담당합니다. 둘은 이제 원더랜드라는 회사에서 직장 선후배 관계예요. 현수는 해리에게 선배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듯 보이고요. 갈 길 바쁜데 이제 쓸데없는 러브라인이죠. 예. 해리는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원더 부모님과 함께 오랜 기간 교감해 왔습니다. 그만큼 원더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애정 또한 남다른 인물이죠. 이 해리와 현수와 함께 원더랜드 내 AI들을 관리하는 AI가 따로 있어요. 이제 공유 배우가 맡은 성준 역할입니다. 성준은 이 영화에서 특히 이제 원더바이리의 정착을 좀 돕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축의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앞서 이제 바이리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녀랑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손녀딸은 계속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딨냐? 나 엄마 보러 갈 거야. 계속 그래요. 할머니는 그런 손녀딸의 투정을 애써 무시하죠. 그러다가 잠시 할머니가 한눈판 사이에 손녀딸이 사라집니다. 애가 어딨나 막 울며 불며 찾는 와중에 이제 원더바이리한테서 전화가 와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할머니는 원더바이리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딸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원더바이리가 할머니한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더바이리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엄마 괜찮아? 저기 뭐 안내 데스크에 가봤어?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약간 폭발을 하게 돼요. 이제 울먹이면서 네가 왜 내 딸이냐? 넌 내 딸이 아니다. 여기 있지도 않은 네가 무슨 내 딸이냐? 나 네 엄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울분을 토해내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원더바이리는 혼란을 느끼게 되죠. 왜 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하지? 왜 내가 당신 딸이 아니라고 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어찌됐건 지금 내 딸이 공항에서 실종되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고 딸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사무쳐서 이제 발굴 현장을 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때마침 서비스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원더바이리 주변 지형이 막 뒤틀리고 무너지는 등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를 감지한 플래너들과 성준, 공유가 맡은 AI를 관리하는 AI, 이 셋은 이제 대책 마련에 막 분주합니다. 그럼 과연 원더바이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트릭스 스미스 요원처럼 현생으로 부활할까요? 인간 태주와 원더 태주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의는 상간녀라 볼 수 있을까?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작품이 2021년에 촬영을 마쳤으니까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2022년쯤 개봉했겠죠. 정말 늦어도 2023년에 개봉했을 테고요. 근데 이러저런 일로 개봉이 늦어졌잖아요. 창고 영화 아니냐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지각 개봉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지각 개봉이 저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각 개봉의 역설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AI 기술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딸을 VR로 복원해서 재회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 너를 만났다가 2020년에 공개되어서 큰 감동을 선사했지 않습니까? AI로 복원한 고인 음성으로 무대를 꾸미는 음악 프로그램이 그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처럼 이미 각종 영화나 드라마, 예능, 심지어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AI로 복원한 고인이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덧 2024년이 됐어요. 이제 인간 수준으로 대화 가능한 AI까지 나온 시대입니다. 또 아무래도 한국 영화라 친숙한 배경에서 벌어지는 이제 원더랜드 속 일들이 머지않아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면 저 서비스를 신청할까? AI로 내 곁에 남아 있으니까 고인은 날 떠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다채로운 생각거리를 안겨다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F 설정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 되게 또 높아집니다. 극 핵심 소재로 인해서 달라진 세상을 영화 초반부에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SF 영화들 참 많잖아요. 이젠 뭘 보여줘도 그냥 심드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놀부심보처럼 야, 그 서비스 하나 탄생했다고 세상이 저렇게 달라져? 라는 식으로 바라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친 묘사가 독이 될 때도 있죠. 한 요소 한 요소 다 오밀조밀하게 조정해서 극 전개에 제각기 영향 끼치게 조율하는 것도 이게 좀처럼 쉬운 작법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 조정했다가는 밸런스 붕괴돼가지고 대책 없이 벌려놓기만 하고 수습을 못해서 잡생각만 들게 만들고 영화 결말은 완전 용두사미로 끝난 그런 작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의 같은. 근데 이제 원더랜드는 원더랜드란 신규 서비스로 뭐 세상이 천지개벽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주변 환경 등이 다 지금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몰입감을 해치는 외부 요소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원더랜드란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이런 질문에 좀 오롯이 집중 가능합니다. 또 좋았던 점은 이 영화에 워낙에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을 더욱더 예쁘고 잘생기게 담아서 만들어낸 동화적 화면. 이 동화적 화면이 참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주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온갖 역경도 결국 동화에서는 훈훈한 결말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에 지나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동화라는 게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 영화의 색채가 동화에 아주 부합합니다. 이제 AI의 부정적 측면을 담은 작품들은 차고 넘치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긍정적 혹은 철학적 지점 등을 다뤄보자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동화적 느낌을 물씬 풍기게 만들려고 예쁜 화면 최대한 조성하려 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입니다. 그 부분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또 플러스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아마 이 부분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앞서 언급했듯이 세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5축이에요. 몇 개가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서사들 중에서 저는 수지, 박보검 서사, 그러니까 정인과 태주의 서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정인과 태주의 서사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던졌는가 혹은 제가 느꼈는가 종합해보면 인간 태주에게 말고 원더 태주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정인이 얻지 않습니까? 인간 태주를 본따서 AI로 복원한 건데 그럼 두 존재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건가? 혹시나 인간 태주에 대한 좋은 기억만 따와서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건가? 그렇다면 외피만 같을 뿐 인간과 AI는 엄연히 다른 존재 아니야? 기억 속 밝은 부분만 모아서 복원한 반쪽짜리 AI 태주는 결국 정인의 욕심 아닌가? 아니 잠깐만, 욕심의 산물이라도 나만 만족하면 그만 아니야? 내가 좋다는데 뭐. 아니 그러면 나한테 만족감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죽네 사네 하는 이 인간이 여전히 꽃보다 아름답다고 볼 수 있나? 아니 잠깐만, 다 떠나서
정의는 바람을 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 거야? 야, 나중에는 야, 이혼 변호사들 논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리, 탕웨이가 맡았던 역할, 서사가 감정적 요소는 더 풍부하죠. 아유, 엄마랑 딸인데 엄마랑 딸이 그것도 쌍으로 엮여 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녀딸. 쌍으로 엮여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울컥울컥하게 만들죠. 그런데 AI로 복원한 고인 관련 소재 중에서 이제 탕웨이 서사는 좀 익숙한 소재다 보니까 약간 김식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를 만났다의 소재나 좀 비슷하니까요. 서사 구조 자체는 그래서 태주 그리고 정인 서사가 탕웨이 서사보다 훨씬 더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이 전개 과정상 뭔가 좀 누락된 게 많아 보이는 게 흠이지 이 얼개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웠던 점들을 막 이렇게 끼적인 다음에 이 아쉬웠던 점들이 왜 발생했는가, 누구로 인해 발생했는가,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교집합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 구멍보다 정유미와 최우식 캐릭터가 이 영화 속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냈어요. 참고로 아모레 퍼시픽 건물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 영화에서 이제 원더랜드 본사로 나오는 건물이 아모레 퍼시픽 건물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의 상징적인 요소가 바로 건물 상층부에 뚫려 있는 거대한 구멍이잖아요. 정유미와 최우식 캐릭터의 존재감이야말로 진짜 구멍 그 자체입니다. 더 커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은 위선자예요. 착하게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졸지에 위선자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들이 만든 원더 손자가 할머니 등골 브레이커로 전락하니까 가슴 아파합니다. 에? 아니 니들이 AI로 복원한 손자 영상 보여줘가면서 할머니한테 영업했잖아. 아니 캐시템 사용법까지 친절히 설명했잖아. 전 그거 보면서 NC나 넥슨 같은 게임 회사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돈 빼먹을 땐 언제고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겠다 싶으니까 뭐 죄책감 느끼는 거야? 아니 그래놓고 꼴에 그 AI 손자한테 훈계질까지 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영향받는 AI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냥 오프닝 그 바이리 독백 때 설명으로 넣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더랜드 서비스의 수익성만 쫓는 캐릭터가 현실 세계라면 당연히 있겠죠. 김태용 감독도 AI를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하면서 이 생각을 안 했을 리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좀 어두운 측면보다는 밝은 측면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밝은 측면만 보이기 위해서 어두운 단면을 일부러 다 거세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정유미랑 최우식이 영업 뛰는 장면까지 걷어냈어야죠. 애초에 할머니랑 그 손자, 그 등골 브레이커 손자의 서사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그러면 정유미와 최우식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서사는 뭐 설득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것도. 극 내용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 통화 후 이제 물밀듯이 몰려오는 공허함은 수지, 정인에게 할당하면 돼요. 제 아무리 해리도 정유미가 맡은 캐릭터도 원더랜드라는 시스템, 인공지능 부모님에 적응할 만큼 적응했다 해도 통화가 끝난 후에는 공허함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이미 수지에게 그 롤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식의 생부찾기 대탐험은 존재 가치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최우식이 최무성이 이제 원더랜드 고객으로 나오는데 최무성의 그 자료 같은 걸 정리를 하다가 자기 엄마로 추정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걸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무성이 혹시 엄마가 예전에 그냥 집 나갔다고 대충 둘러댔던 내 아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영화 서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무려 이 서사를 쿠키 영상까지 태워가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원더랜드로 간 원더 최무성이 최우식 엄마인 김성령하고 재회를 해요. 이제 최무성이 최우식의 생부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아니, 전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쿠키 장면까지 할당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김태용 감독이 피임과 출산에 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다. 왜냐? 최무성은 되게 해맑게 안부를 물어봐요. 아유, 뭐 성령씨, 아유 옛날이랑 달라지신 게 하나 없네.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김성령은 막 안절부절하면서
제가 너무 좀 갑자기 떠났죠? 미안해요. 뭐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성령과 최무성은 젊었을 때 그렇고 그랬던 사이고 뭐 뜨거운 몸의 대화도 나눴던 것 같고 그 결과 최우식은 극 중에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그러면 아들 한 명 둔 상황에서 김성령은 최우식까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첫째, 극중 최무성은 스카이캐슬 노콘 준상 맞먹는 노콘 망난이었다. 왜? 아니 몸의 대화를 뜨겁게 나눠왔던 상대가 갑자기 잠적을 했어. 그러면 남자라면 상식적으로 내가 0점 조절에 실패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20년 후에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일을 어떻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생각나가지고 최무성도 막 성령씨 오랜만입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되게 해맑게 안부나 묻고 앉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이래왔던 거예요. 뭐 0점 조절이고 나발이고 피임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경각심 따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훈 감독은 남성 관객들에게 여러분 피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라는 걸 당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면 혹은 두 번째 게으른 피임이든 책임감 결여든 뭐 망나니 삶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애는 잘 컸잖아요. 최우식 듬직한 아들로 잘 자라서 좋은 회사 다니고 IT 기업 다녀요 IT 아이고 많이 컸어 듬직해 이런 좋은 아들로 컸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 내일 모레 0.5명 바라보는 시대에 여러분 일단 낳고 보십시오. 애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일단 낳고 보세요 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거 말고는 최우식 최무성 서사는 납득이 존재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유미랑 또 쓰잘데기 없는 러브라인 정말 걷어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정유미 최우식 캐릭터에 대한 의문점, 아쉬웠던 점, 그래서 결국 이들이 구멍이다 라는 이유. 세 번째, 원더랜드의 직원이 이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존재 자체에 근원적인 호기심을 품고 바이리가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더 바이리가. 그러면 이렇게 폭주하기 시작한 AI가 회사 설립 이래 바이리가 처음이었겠습니까? 설령 처음이라고 해도 대응 매뉴얼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그냥 어버버버버 해요. 기껏 낸다는 대응 방안이 컴퓨터를 껐다 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개발자 맞아? 아니 그 큰 건물에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에 원더랜드 관리자가 2명뿐이야? 아니면 그럼 뭐 둘이 새들어서 영업하는 거야? 스타트업이야?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아모레 퍼시픽 그 구멍 통해서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게 건물 내에 쩌렁쩌렁 울려요. 월세를 얼마나 내길래 자기네들이 출근하면 아모레 퍼시픽 본사에서 이 2명 출근하는 회사를 위해서 원더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를 틀어줍니까? 그 전체 건물이 다 원더랜드 거라는 거지. 근데 자기네들 서버가 지금 마비되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직원들이 2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도대체 이 캐릭터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서사를 왜 줬을까? 그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처럼 그 림보 직원들, 실무자들로만 나왔어야죠. 원더랜드 속 사연들을 보고 들으면서 리액션 위주 장면만 찍었어도 충분해요. 또 리액션만으로도 감정을 전달하는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원더랜드를 관리하는 그들이나 영화를 보는 나나 같은 관객이다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동질감까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구멍 송송 캐릭터를 만들게 됐을까? 톱스타 캐스팅한 게 아쉬워서? 배우들 소속사가 감독님 이 바쁜 시간 빼가지고 출연시켜줬구만은 분량이 이게 뭡니까? 라는 난리라도 쳤나? 와 같은 이 불손한 생각이 뿜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찾아봤더랬죠. 보니까 촬영 당시만 해도 수지, 공유, 정유미, 최우식 이 네 배우 모두 같은 소속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카르텔이 이거 대통령이 아시면 경로하실 텐데 카르텔 다 처단해야 되는데 야 문화계에도 카르텔이 있구만. 와 같은 이제 망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 멀티캐스팅의 폐해인 거죠. 이 점이 너무 이 캐릭터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입니다.
제가 줄거리 요약할 때 메인 스토리 축은 3개인데 이제 격가지까지 하면 한 5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개가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작품의 제작 방향이 드라마였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아니, 2시간도 안 되는 영화의 이야기 축이 무려 5개. 별이 5개도 아니고. 아니, 메인 줄거리인 탕웨이와 이제 탕웨이 가족, 그리고 수지와 박보검, 이 두 축의 이야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병렬적으로 나눠서 다른 잔가지들까지 다 전개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통틀어서 페이드아웃을 가장 많이 봤어요. 얘네 이야기 끝나고 페이드아웃. 그러고 다음 이야기 시작. 그 다음에 또 얘네 이야기 끝나고 페이드아웃.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가족들 이야기 시작. 심지어 메인 줄거리마저 서사의 깊이가 얕다는 건 이 영화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할머니와 등골 브레이커 손자, 최우식과 최무성, 정유미와 부모님 서사 싹 다 쳐내고 앞서 언급했던 탕웨이, 박보검, 수지 이 메인 줄거리에만 힘을 줬더라면 저는 이야기의 농도도 더 짙어져가지고 사육거리가 배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줄일 것들이 많은데 왜 안 줄인 거지? 아, 애초에 드라마로 기획을 했나? 그러면 그냥 드라마를 만드시지 왜 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만추 이후에 9년 만에 작품이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님께서 또 그간 또 육아도 하시고 하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셨나 봐요. 예, 그 점이 참 잘 풀렸으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중구난방 따로 노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AI 설정 관련해서 좀 사소한 의문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뭐 SF의 너무나도 큰 팬이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대로 안 되거나 혹은 그 설명에 입각해서 이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지 않나? 근데 그 이 추측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AI인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나도 이 영상통화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체 왜 안 하는가? 바이리가 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이제 다른 NPC 같은 AI들이 말린다던가 혹은 원더랜드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마치 트루먼 쇼에서처럼 트루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요소들을 개입시키잖아요. 그런 게 등장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참고로 이제 원더 태주 같은 경우는 우주인인데 귀환이 불가능한 미션을 하달받은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보검은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캐릭터들, 다른 이제 AI로 복원된 고인들, 최무성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없었으면 더 좋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량이 나오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아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우 김치찌개 땡기네. 이런 생각 안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더바이리는 공항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모래폭풍 속에서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AI 공유를 보면서 의구심이 안 드는가? 아, 의구심 그런 거 없어요. 예. 카누 광고 속 공유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유 뭐 바이리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어. 인천공항에서는 그래 뭐 마주쳐가지고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멀리 파견 나와 있는 원더랜드 속에서 멀리 파견 나와 있는 사막까지 나를 쫓아왔네. 이 남자 뭐야? 이 스토커 새끼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또 뵙네요. 이러고 앉아있어. 뭐야? 애초에 경각심이라는 게 없나? 그 와중에 공유는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옷이라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놓든가.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AI를 관리하는 AI면 치트키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폭주하는 탕웨이를 막기 위해서는 폭주하는 탕웨이 바로 앞에 그냥 떠렁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 봐요. 굳이 원더랜드 속에서 차 타고 탕웨이를 잡으러 갑니다. 깨알 같은 현대자동차 광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집어넣기 위한 설정인 거죠. AI가 바로 띠링하고 등장해도 되는데 굳이 차를 타게 만들었다는 건 이 100억 제작비의 큰 지분을 차지해 주신 현대자동차에 대한 보은 성격 아닐까.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현대자동차가 제 아무리 온갖 똥폼을 잡으면서 나와도 안 멋있더라고요. 예. 듣기로는 제작비의 또 30% 정도인가를 넷플릭스가 돼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던데 글쎄요.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Oh, Hyundai, I want to buy it 이럴까? 한국 관객들이랑 똑같이 What the fuck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열변을 많이 토했네요. 여러모로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 가족의 탄생이나 특히 만추 이 영화 속의 김태용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과연 김태용 감독이 해석한 AI와 죽음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묶어냈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고 이 천편일률적인 얘기마저 다 따로 놀아서 좀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저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더랜드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야, 그렇게 욕해놓고 2.5씩이나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부분도 있는 영화예요. 그거를 잘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괜히 M1대로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AI가 딥러닝을 해가지고 조금씩 성격이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CG로 구체화를 시켰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한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좋은 점이 꽤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태형 감독님께서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좀 줄이고 쳐내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내놨다면 수작이 됐을 것 같은데 영화가 2시간이 채 안 되는 러닝타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렬적으로 따로 노니까 살짝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쉽게 느껴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빨간색 하나 없는 실패한 분산 투자입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한 줄 평을 써보려고 했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격언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장을 확인해 보면 어떤 거는 빨갛기도 하고 어떤 건 파랗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죄다 파래가지고 문제긴 한데 이제 빨간 거는 주식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파란 거는 주식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주식장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김태용 감독님께서 나름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셨나 봐요. 이 옴니버스 영화도 아닌데 도대체 분산 투자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산 투자를 했는데 어느 하나 이득을 거둔 게 없는 거죠. 다 실패했어요. 시퍼렇게 다 질려 있는 거죠. 빨간색 하나 없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빨간색 하나 없는 실패한 분산 투자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6번째 에피소드 원더랜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설계자에 이어서 한국 영화로 극장 개봉작을 택했는데 쓴소리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제 스스로에게도 듭니다. 근데 어쩝니까? 별론 거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광고 주시면 최대한 빨아들입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놔야 나중에 언젠가 제가 광고를 받았을 때 욕을 안 먹겠죠? 돈만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돈을 안 줘서. 영화의 좋았던 점을 굳이 찾아서 소개한 건 아니에요. 나름 정말 보면서 이 부분은 괜찮다. 이 영화를 볼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부분이겠다 싶은 것들을 추려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2.5 애매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선 어떤 영화를 다룰 예정이냐?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 사상 최초로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고질라 -1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시리즈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언급을 했듯이 한 번은 극장 공개작, 그 다음에는 OTT 공개작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질라 -1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극장 개봉을 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개봉이 불발돼서 넷플릭스로 공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넷플릭스로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작품을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주의 탑10 영화 순위에도 고질라 -1이 올라 있고요. 이 제작비가 $10,000,00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10배가 넘는 제작비를 때려박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나폴레옹 같은 걸 꺾고 고질라 -1이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연 할리우드 CG 업계에 개거품이 낀 건지, 할리우드의 일봉이 도진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가성비가 너무나도 훌륭한 CG를 고질라 -1이 선보인 건지. 그나저나 김용화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SF의 무지한 한국 관객들 상대로 장사하시느라 그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제발 좀 할리우드로 나가주십시오. 예. 덱스터가 고질라보다 못한 게 뭡니까? 고릴라 있잖아요. 미스터고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거머쥐셔야죠.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그날이 오겠죠. 손흥민이 EPL 득점왕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봉준호가 아카데미 감독상 탈지 누가 알았습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한국 드라마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김용화 대표님이 고릴라로 세계 평정하는 그날까지 제 팟캐스트는 계속됩니다. 김용화 대표님, 덱스터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아닙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